한국 기자들은 어째서 태국의 이 큰 혼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이렇게 큰 벤코리아 운동이 태국을 휩쓸고 있는데 그들은 태국을 무시하는 건가?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추방당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노에 휩싸여 한국이 태국인들을 이용만 하고 버리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일념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전 국민이 분노하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거리마다 번지고 있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라고 되묻기만 했죠. 처음에는 이런 반응이 무척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분노는 이렇게나 큰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무관심 뒤에 뭔가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한 기자가 분노를 안고 시작했지만 결국 진실을 마주하게 된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테이스트 미디어에서 일하는 기자 아리사입니다. 요즘 한창 뜨거운 벤코리아 운동,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하려고 해요. 저는 방콕에서 5년차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 예술 분야를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한류 관련 기사를 많이 쓰고 있었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거든요. 대학 시절부터 한국어를 공부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답니다. 모든 것은 제 친구 파타나의 갑작스러운 추방 소식에서 시작됐어요. 그는 한국의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실력 있는 UX UI 디자이너였죠. 대학 동기인 파타나는 늘 꿈이 컸습니다. 태국에서 좋은 기회를 찾지 못하자 과감히 한국행을 선택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좋은 회사에 취업했죠. 아리사, 난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여기서는 내 실력을 인정해주고 노력한 만큼 대우해줘. 게다가 회사에서 한국어 교육도 지원해준다니까. 파타나의 목소리에는 항상 설렘이 가득했어요. 2년 동안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요? 추방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파타나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달랐어요. 피곤하고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담담해 보였죠. 아리사, 이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 너한테 꼭 말해줘야 할 게 있어.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비자 문제가 생겼고 중국인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불법 체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제안을 해왔어. 단순히 체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었어. 뭔가 불법적인 일에 날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 취재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파타나의 추방 소식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보도한 것은 중국 언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순식간에 각종 기사들을 쏟아냈죠. 한국의 냉혹한 외국인 정책, 꿈 많은 태국 청년을 거리로 내몰다. K배신 한국, 태국 인재들을 이용만 하고 버려. 분노하는 태국 청년들, 이제는 차라리 중국으로. 이 기사들은 순식간에 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SNS에서는 벤코리아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이 모든 움직임이 너무나 조직적이었다는 점이에요. 시위 현장에는 전문 시위대가 있었고 그들은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집회 장소마다 같은 피켓, 같은 구호가 등장했죠. 심지어 시위대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의 조끼에는 중국 기업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중국의 한 거대 기업이 태국 내 여러 언론사에 막대한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었고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기사들이 의도적으로 양산되고 있었죠. 우연히 만난 한 정보원은 더 큰 그림을 알려줬습니다. 아리사 씨, 조심하세요. 이거는 단순한 추방 사건이 아닙니다. 중국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수법을 쓰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들을 협박해서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거죠. 알고 보니 파타나의 불법 체류를 유도한 브로커들은 중국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태국인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경찰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파타나 씨의 추방은 사실 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가 범죄 조직에 연루되기 전에 안전하게 본국으로 송환하는 게 최선이었죠.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고 양국 간의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하지만 출발 전부터 방해가 시작됐죠. 한 중국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취재에 대한 지원금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거절하자
그날 밤부터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아리사 씨, 때로는 진실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과 태국, 양국 모두가 누군가의 술수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음모가 있다는 것을.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이 많았어요. 제 기사가 실리고 있는 테이스트 미디어의 최근 변화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2주 전부터 갑자기 늘어난 중국 광고들, 편집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그리고 제가 쓰던 한류 관련 기사들이 모두 보류되는 상황. 특히 신경 쓰이는 건 회사 분위기였어요. 평소 활발하던 동료들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졌고 한국 관련 기사는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았죠. 심지어 제 오랜 파트너였던 사진기자 수린도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번 한국 취재를 거절했답니다. 아리사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출발 전날 편집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조였죠. 그의 책상 위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고급 중국차가 놓여 있었어요. 베이징의 글로벌 타임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한국 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싶다는군요. 취재 비용 전액과 별도의 사례금까지 꽤 큰 금액을 제안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100만 바트입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언론사였어요. 그들이 왜 제 취재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물론 조건이 있죠. 그들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써야 해요. 한때 갈등을 좀 더 극적으로 다뤄달라는 거죠. 아리사, 당신도 알잖아요. 요즘 우리 회사 사정이. 편집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도 내심 괴로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 전화인 줄 알았죠. 진실이 때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리사 씨, 당신 여동생이 다니는 치앙마이 대학, 좋은 학교죠? 중국어 악센트가 묻어나는 태국어였어요. 여동생까지 조사했다니. 그리고 다음날 제 차의 타이어가 펑크나 있었죠. 주차장 CCTV는 고장이었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평소 자주 가는 카페에서 알게 됐습니다. 친한 바리스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 요즘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와요. 언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언니가 언제 오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제안도 했어요. 언니의 대화를 녹음해달라고.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방해가 오히려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줬습니다. 분명 제가 파헤치려는 이 사건의 배후에 큰 세력이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퇴근 후에는 몰래 사무실에 남아 조사를 계속했어요. 회사 내부 메일을 확인하던 중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답니다. 최근 3개월간 우리 회사의 광고 수익이 250% 증가했는데 그중 80%가 중국 기업들의 광고였어요. 특히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기사를 많이 쓰는 매체일수록 광고 수주액이 높았죠. 시장 조사도 놀라웠습니다. 태국 내 주요 쇼핑몰에서 한국 제품들이 진열대에서 사라지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중국 제품들이 채우고 있었거든요. 특히 화장품과 전자제품 매장이 그랬죠. 이번 기회에 중국 브랜드를 많이 들여왔어요. 본사에서 특별 지원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첫 달 매출에 상관없이 고정 수수료를 보장해준답니다. 한 매장 매니저의 말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비정상적인 조건이었어요. 마치 이 상황을 노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러던 중 파타나가 중요한 자료를 보내왔어요. 그가 일하던 한국 회사의 주요 경쟁사가 중국 기업이었는데 최근 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우리 회사가 개발 중이던 기술과 비슷한 제품을 그들이 먼저 출시했어. 게다가 우리 회사를 겨냥한 듯한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 아리사,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야.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발견했어요. 한 중국 기업의 내부 문건이었는데 K브랜드 대체 전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거기엔 한국 제품의 태국 시장 점유율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1단계 현지 언론 장악과 여론 조성, 2단계 반한 감정 확산과 불매운동 유도, 3단계 시장 공백에 대한 신속한 대책. 문서를 읽으며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경제 공격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순간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리사 씨, 50만 바트면 충분하지 않나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는 대가로요. 아니면 당신 여동생의 장학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숨이 막혔지만 이미 저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닌 진실을 향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진실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날 밤 급하게 여동생을 친척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이 사건의 또 다른 퍼즐을 찾아야 했죠. 서울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벤코리아 운동이 한창인 태국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그 어떤 갈등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입국 심사 과정이었어요. 태국에서는 한국이 태국인들을 적대시한다고 들었는데
현장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입국 심사관은 친절하게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해주더군요. 첫 취재지는 안산의 태국인 커뮤니티였어요. 그곳에서 만난 태국인들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최근 단속이 심해진 건 맞아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단속반이 특정 가게들만 집중적으로 단속했거든요. 15년째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신바 따라 씨의 말이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수상한 정보들을 들려줬습니다. 단속 직전에 항상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중국어를 쓰는 것 같더군요. 그들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더 좋은 일거리를 제안했다고 해요. 하지만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하게 행동이 달라졌죠. 취재를 거듭할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국 경찰청 관계자와의 비공식 만남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답니다. 실제로 이번 단속은 불법 체류자 검거가 주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발 마약 조직의 동남아 노동자 포섭 루트를 추적하고 있었죠. 특히 태국인들을 노린 신종 마약 유통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었어요. 경찰이 보여준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의 한 범죄 조직이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불법 체류 신분을 빌미로 협박하고 높은 보수를 미끼로 유인했다고 해요. 문제는 이게 단순한 마약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후에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그들은 마약 자금을 세탁하면서 동시에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죠. 저는 파타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가 일하던 회사를 노린 중국 기업, 그리고 그 회사의 기술 유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어요. 한국에서 단속된 태국인들 중 상당수가 특정 중국 기업들과 연관이 있었답니다. 그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을 이용해 한국 기업의 기술을 빼내거나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됐죠. 한 피해자의 증언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 회사의 내부 정보만 조금 알려주면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위협을 시작했죠. 제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결정적인 증거는 한 중국인 브로커의 휴대폰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그의 채팅 기록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반항 감정 조성 작전 순조롭게 진행 중. 태국 언론들 대부분 통제 완료. 다음 단계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한국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 틈을 타 시장을 장악하려는, 게다가 마약까지 동원한 치밀한 작전이었죠. 한국의 한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단순한 불법 체류자 문제로 봤습니다. 하지만 파타나 씨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우연한 피해자가 아닌 그들의 계획적인 타깃이었던 거죠. 진실이 드러날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에 빠질 뻔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한국 경찰이 보여준 체계적인 수사와 태국인들을 보호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 이것이야말로 제가 태국에 알려야 할 진실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태국으로 돌아가 진실을 알리는 것. 하지만 그들이 과연 저를 순순히 놔둘까요? 이미 제 뒤에는 그들의 감시자들이 따라붙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침 일찍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간지들을 훑어봤어요. 한국 언론에서는 태국의 벤코리아 운동에 대한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았죠. 작은 칼럼 하나가 눈에 띄었을 뿐이에요. 동남아 시장에서 흔들리는 K브랜드. 기사를 작성한 최진호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선일보의 동남아시아 특파원이었어요. 2년 전까지 방콕에서 근무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국은 지금 경제 위기와 정치 문제로 바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뭔가 불길해요. 최 기자의 작은 사무실은 취재 자료들로 가득했어요. 그는 6개월 전부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혼자 자료를 모으고 있었답니다. 아무도 기사화하지 않으려 해요. 편집국에서는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민감한 주제는 피하자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양국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 기자는 노트북을 펼쳐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된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저도 단순한 해외 뉴스거리로만 봤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죠. 특히 화장품과 전자제품 업체들이요. 삼성전자의 태국 법인에서 온 이메일도 보여줬어요. 현지 매출이 30% 이상 급감했다는 내용이었죠. 태국 대리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이상한 건 그 자리를 중국 브랜드들이 너무 빨리 채워넣는다는 거예요. 마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태국 현지 매체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최 기자의 도움으로 과거 3년간의 보도 경향을 추적했죠. 변화는 분명했어요. 한국 관련 보도의 논조가 6개월 전부터 급격히 부정적으로 바뀌었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SNS였어요. 똑같은 문구에 반한 게시물들이 서로 다른 계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최 기자는 이런 계정들을 추적해봤는데
대부분이 가짜 계정이었다고 해요. 이 시점이 중요해요. 최 기자가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태국 내 주요 미디어들의 중국 광고 수주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거든요. 한국무역협회 방콕 지부의 자료도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급감한 자리를 중국 제품들이 채우고 있었는데 놀라운 건 그들의 가격이었죠. 원가 이하예요. 누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어요. 이건 덤핑이에요. 하지만 증거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최 기자와 함께 몇몇 한국 기업 관계자들도 만났어요. 그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태국 파트너들이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계약 해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브랜드와 새로운 계약을 맺더군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울분을 토했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파트너예요. 형제처럼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설명 없이 계약을 끊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측에서 우리 계약금의 3배를 제한했대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태국 내 대형 유통업체의 내부 문건이었어요. 최 기자가 자신의 옛 취재원을 통해 입수한 거죠. 한국 제품 진열 축소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는데 그 뒤에 중국 기업의 로고가 있었어요.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닌 누군가의 기획이 있었던 거죠. 문서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다예요. 최 기자가 힘없이 말했어요. 기사를 써도 아무도 관심 없어 해요. 다들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이겠지라고만 하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한국과 태국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최 기자가 말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증거를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공동 취재가 시작됐어요. 한국 특파원의 시각과 태국 현지 기자의 관점이 만나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날 밤 최 기자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리사 씨, 조심하세요. 누군가가 제 사무실을 뒤졌어요. 컴퓨터가 해킹당했고 취재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이 취재가 우리를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게 될지.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답니다. 최진호 기자의 사무실 해킹 사건 이후 저희를 향한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묵고 있는 호텔룸에서 도청 장치를 발견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죠. 전문가를 불러 확인해보니 중국산 최신형 도청기라고 하더군요. 누군가 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목숨의 위협도 있을 수 있어요. 최 기자의 조언에 따라 저는 호텔을 옮기고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했어요. 하지만 취재를 멈출 순 없었죠. 오히려 이런 방해가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환점은 안산의 한 태국 식당에서 찾아왔어요. 그곳은 태국인 커뮤니티의 중심지였죠. 처음에는 모두들 경계했지만 제가 파타나의 친구라는 걸 알고는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파타나 씨 일이 있고 나서 수상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식당 주인 수한 씨의 말이었어요. 그는 20년 넘게 이 식당을 운영해왔다고 해요. 그들은 항상 좋은 일자리를 제안했죠. 특히 비자가 만료되어 곤란한 사람들을 노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배달 일을 시켰다가 나중엔 수상한 물건들을 나르게 했대요.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범죄 조직이 불법 체류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파타나도 그들에게 접근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거절했죠. 그리고 얼마 후 그가 추방됐잖아요. 수한 씨의 도움으로 저는 더 많은 태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직접 중국 조직과 접촉했던 경험이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중국 회사인 줄 알았어요. 한국 기업의 기술 정보만 조금 알려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마약 운반까지 강요하기 시작했죠. 더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조직은 단순한 마약 조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을 빼내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한국 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는 파타나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줬죠. 파타나 씨는 우리의 정보원이었어요. 그는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중국 조직의 존재를 알려줬죠. 우리는 그를 통해 더 큰 조직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계획이 누설됐고 파타나의 신변이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 급히 추방이라는 형식을 택했어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 사건이 태국 내 반한 감정을 키우는데 이용될 줄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조직은 이 사건을 완벽하게 이용했던 거죠. 그들은 파타나의 추방을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도구로 활용했고 그 틈을 타 시장을 장악해갔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낸 직후 더 큰 위험이 찾아왔어요. 제가 만난 태국인들이 하나둘 협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취재하지 마세요. 수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 가족들을 알고 있대요. 최 기자의 차량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이때였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건 분명한 경고였어요. 포기하고 싶진 않지만 최 기자가 병실에서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아리사 씨도 더 이상은.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미 이만큼 왔는데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죠. 최 선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게 될 거고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녹취록, 사진, 내부 문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타나의 증언까지.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이게 그들의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였죠. 곧 저는 제 기사가 나가기도 전에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걸. 모든 진실을 담은 기사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큰 고민에 빠졌어요. 테이스트 미디어에는 이미 중국 자본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편집장님은 제 기사를 거절할 게 뻔했죠. 결국 저는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고 그곳에 모든 내용을 올리기로 한 거죠. 한마이너스테 갈등에 숨겨진 진실. 우리는 누구의 게임말이 되었나. 첫 게시물을 올리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각오는 했답니다. 기사는 파타나의 실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가 어떻게 한국 경찰의 정보원이 되었는지, 왜 갑자기 추방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 범죄 조직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상세히 담았죠. 저는 지금까지 침묵했습니다. 파타나의 증언을 그대로 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태국인들이 한국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이 오해를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것을 증거도 하나하나 공개했어요. 중국 기업들의 내부 문건, 태국 내 불법 자금 흐름 추적 자료, 조작된 여론 조성 과정,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죠.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SNS를 통해 제 글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고 태국의 젊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잠깐만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속았다는 건가요? 그동안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네요. 이 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거센 역풍도 시작됐어요. 제 블로그에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디도스 공격으로 사이트가 몇 번이나 다운되기도 했죠. 누군가는 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기도 했어요. 회사에서도 곧 연락이 왔습니다. 아리사, 자네 미쳤나? 당장 그 글을 내려. 안 그러면 해고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글은 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번역본이 한국 커뮤니티에도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파타나의 실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가 한국을 미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태국 모두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원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추방이 사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진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제 보니 한국은 우리 편이었던 거네요. 진짜 적은 따로 있었던 거였어. 하지만 위협도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제 부모님 가게에 괴한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여동생은 학교에서 협박을 받았답니다. 어느 날은 정체불명의 남자가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경고를 했어요. 이대로 멈추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제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제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언론들도 이 사태에 주목하기 시작했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파타나가 직접 방송에 출연했을 때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증언했죠. 자신이 경험한 것들, 본 것들, 그리고 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는지까지.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걸 모든 태국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벤코리아 운동은 급속도로 힘을 잃어갔고 대신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죠. 물론 아직도 위험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진실을 알게 된 수많은 시민들이 저의 편에 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실을 밝힐 차례예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세력의 실체를, 그들이 왜 우리나라들을 이용하려 했는지를,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해요. 진실은 생각보다 조용히 드러났어요. 제 블로그 글이 퍼지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이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겪었던 중국 브로커들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들을 말이에요. 특히 파타나의 이야기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가 실제로는 마약 조직의 표적이 되어 위험에 처했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 경찰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출국시켰다는 진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네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 사이를 이간질했던 거군요. 태국 현지 언론들도 조금씩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보도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반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답니다. 제 블로그 글은 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퍼져나갔어요. 한국의 네티즌들도 태국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소통의 창구가 됐죠. 가장 큰 변화는 SNS에서 일어났어요. 벤코리아 대신 진실찾기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동안의 반한 감정이 누군가의 의도된 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온라인 쇼핑몰들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무차별적으로 내렸던 한국 제품들을 다시 진열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도 제품의 품질을 보고 선택하자는 이성적인 목소리가 커졌죠. 파타나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받아서요. 그의 회사는 그를 다시 받아주었고 오히려 더 중요한 포지션을 맡겼다고 해요. 이제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아리사,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파타나의 사례는 다른 태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이 됐어요. 불법 체류 상태에 있던 많은 이들이 잦은 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죠. 물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도 여전하고 양국 간의 오해도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죠. 일부 과격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술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만큼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해졌답니다. 저는 이제 태국의 평범한 기자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한류 소식도 전하고 한국 관련 기사도 쓰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이해와 통찰로 양국의 관계를 바라보게 됐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실을 밝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요. 진실은 때로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진실을 따라가는 것 뿐이었나 봅니다. 이제 저는 믿어요. 작은 진실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앞으로도 이런 오해와 갈등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진실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태국 기자 아리사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